그야말로 식사를 우리 이렇게 하게 됐네요. 오늘 네. 아시죠?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천재구나. 네, 반도체 주식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비법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거예요? 올해는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까? 저는 그게 걱정이고요. 네.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익 전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박세익과 식사합시다인데 왜 홍선혜가 튀어나와 이러실 수 있는데 오늘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항상 제가 제가 혼자서 진행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진짜요? 방송 전문인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빈말이신 것 같긴 하지만 즐거워 보이시던데 하나도 안 힘들고. 아유, 그리고 그 타 방송사 계실 때부터 제가 팬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훈훈합니다. 시작부터. 어쨌든 네. 너무 반갑고 오늘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식사를 우리 이렇게 하게 됐네요. 오늘 네. 아시죠?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네.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치면서 어색하니까. 바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누구시지 할 수 있거든요.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박세익 대표님의 팬분들이 오늘 와주셨다. 그리고 네.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았다.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소수만이 엄선이 됐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분 한 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박세희 대표님 팬이고 제 이제 꿈이 박세희 대표님의 일단 고객이 되는 게 꿈인.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꿈을 가지셨네요. 네. 네. 그게 꿈이라면 뭔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는 얘기네요. 내가 그래요? 여기까지 벌어야 네, 되겠다. 이게 좀 제가 있다는 말씀 알아보니까 아니십니까? 그렇게 제가 그게 꿈인데. 최근에 카톡 프로필에다가 네. 드림 컴트루라고 적어놨거든요. 네네네.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좋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 비즈마켓 B2B 솔루션 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수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주연이고 50세 주부인데 경제적으로 좀 독립을 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님이. 오늘 도움되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앞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 되는 김태환이라고 하고 네. 테슬라 물려 있어서 나왔어요. 울고 시작할까요, 우리? 네. 한번 울고 시작해야 됩니까, 진짜? 테슬라 얘기 나오면 요새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울고 싶은 마음인데 네. 그래서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음. 여쭤볼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요.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이따가 네. 삼겹살 시킬 때 테슬라 주문 좀 하겠습니다. 오, 회식 자리에서의 테슬라는 좀 다른 의미죠. 그렇구나. 한잔하고 얘기해요. 근데 테슬라 뭐 물려있다 그러면은 일단 표정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밝으시고 공부하러 나왔다 이런 자세가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그래서 테슬라 요즘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네. 너무 고마워요. 왜요? 와. 왜요? 매수 기회를 줘서 매수 기회를 줘서 고맙다. 고맙습니다. 우리 일론 일론 머스크. 머스크. 예. 진심이죠? 네, 진심. 뭔가 네. 어금니 꽉 깨물고 가는 얘기 같은데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쪽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이고요. 나중에 딸이랑 같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네.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그게 안 돼서 대표님께 그 비법을 전수받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5살 딸에게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면 되는지 그 비법을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영상 저장해놨다가 우리 따님한테 잘 나중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네요. 아빠가 이렇게 손실이 났다. 너는 나처럼 하지 말아라 보다는 이렇게 내가 잘해놨다. 이러면 너무 좋죠. 반갑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도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도체 관련 업무라면 네. 어떤? 공정 아. 공정 쪽 업무 개발하고 네. 약간 그런 쪽이라서 그러면 정말 실전에서. 전공정, 후공정 중에 전공정 쪽. 전공정이에요. 네. 제가 오늘 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돼. 그러니까요. 다들 이렇게 짧게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뭔가 대표님을 향한 팬심 플러스 주식에 대한 고민, 뭐 시장에 대한 고민 이런 게 다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거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한국인들 특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이면은
서열 정리하잖아요. 몇 살이고 몇 살이고. 근데 되게 제가 대표님 오시기 전에 특이한 네. 걸 발견했어요. 여기서는 주식 경력 가지고 아. 그걸 나누더라고. 내가 아까 보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제일 연장자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저 20년. 20년보다 더 위 계세요? 그럼 연장자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좀 막내니? 저 21년부터 투자. 1년 반. 1년 반 정도. 네. 그러면은 한창 뜨거울 때보다 좀 뒤에 들어가신 건가요? 테슬라가 시장 얘기를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프로그램 평가 먼저 좀 해볼까요? 박세익과 식사합시다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기 주인공이 계시니까 다 안 여쭤보고 하실 말씀이 있는 분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용히 또. 저는 그 섭외력에 저는 유현준 교수님 나왔을 때 와 정말 제작진분들 너무 감사하다. 네, 다른 분야에 계시는데 그쵸. 둘 다 경력이 되게 오래되시니까 티키타카 하시는 거 보고 진짜 내공이 대단하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유현준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가장 좀 1년 동안 방송을 했을 때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사실 유현준 교수님이에요. 그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그쪽에 지식이 짧다 보니까 유현준 교수님으로부터 막 그 천재 같은 분의 머릿속에서 많은 걸 이제 얻고 싶은데 미리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뭐 공부해봐야 뭐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천재 같은 분을 모셔놓고 너무 좀 이렇게 엑기스를 못 뽑아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MC로서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내가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네. 못 뽑아냈다라는 안타까움. MC 다 되셨네. 네, 제가 책임감이 다른 거는 좀 뭐 능력은 없는데 유달리 책임감이 좀 강해요. 그렇군요. 네. 오늘 그 책임감으로 사실 여러분에게 미리 질문을 조금씩 이제 받아요. 왜냐면 저희도 준비를 하니까 받았는데 자료를 아까 보셨겠지만 이만큼을 준비해 오셔서 오늘 네. 요걸 좀 부지런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 다 끝나고 우리 맛있는 또 식사를 네. 하도록 하고요. 자, 공통 질문은 제가 처음 스타트를 끊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니 해도 여기 모여주신 6분 모두 2023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장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셨어요. 작년에 화두가 물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 이거였다면 올해는 단연 좀 침체가 아닐까?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2023년 그냥 객관적으로 98년 IMF 이후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펀더멘탈을 갖추면서 성장을 했다라고 보면 98년 이후로 25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최근에 주식 투자하면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이놈의 국장 다시는 나 이제 안 해. 뭐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이런 마음 드시는데 실제로 98년 이후로 25년 동안 작년 포함해가지고 주식시장 7번밖에 안 빠졌어요. 좀 의외죠. 네, 거기다가 2년 연속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는 것은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가장 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싸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작년에 왜 그렇게 지수가 25%나 빠졌지? 나스닥은 왜 35%나 빠졌지? 비쌌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네, 그런데 비싼 것만큼 악재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비쌀 때 굉장히 전망들이 경제 전망이 되게 좋았죠. 예, 지금식으로 가면 S&P 500 한 5,100 갈 거라고 22년을 전망했었잖아요. 그 수많은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거기에 보면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 시장은 5,100 예상을 했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밸류에이션이고요. 지금이 싼가 비싼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PBR이 0.8 됐잖아요. 일단 싸요, 되게. 그리고 제가 0.8에서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1.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댔죠. 0.9 깨질 때만 사도 1년 뒤에 수익률은 평균 40%가 나와요. 0.9 깨졌을 때 들어가기만 해도.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너무나 아까 우리 싸져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90%인데 그러니까요. 마음가짐이 천재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싸져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면 7번 빠졌던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게 2000년 닷컴버블 깨질 때 그때 51% 빠졌어요.
51% 빠졌더니 그 다음 해 2001년도에도 미국은 계속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의 본산지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2001년도에 37%가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빠졌던 게 2008년 금융위기.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미국발 위기였네요. 네.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였는데 그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41% 빠졌는데 근데 그 다음 해 또 주식시장은 한 30% 이상인가 40%인가 올라요. 많이 올라요. 네. 그렇게 올랐고 세 번째로 많이 빠진 장이 바로 작년 2022년이에요. 그래서 25%나 빠졌는데 올해는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까? 저는 그게 걱정이고요. 왜? 네. 진짜요? 네. 왜 그게 걱정이냐면 최대한 그래도 우리 고객들 수익을 맥시마이즈 최대로 많이 높을 때 이제 팔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떨어지는 무릎에서 사고 올라갈 때 어깨에서 그냥 파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깨에서 팔았다가 왜 너 머리 꼭대기에서 팔았어야지. 네, 이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걱정이에요. 그래서 내년 시장 절대 나쁘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라가는 장에 어쨌든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잘 벌어야 된다. 네. 행복한 고민을 또 하게 하시네요. 네. 얼마나 올라갈까 걱정이라고요? 네, 얼마나 올라갈까. 설레요. 갑자기 설레기 시작하네. 꼭 그렇게 되길 2023년에 시장이 진짜 좋기를. 자, 이제 여러분의 질문으로 직접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미리 받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좀 질문을 직접 드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영진님이 네. 반도체 직접 이제 현장에 계시고 네, 반도체 쪽 일을 하는 부분도 네, 있고 네, 네. 제가 또 이제 반도체 쪽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망도 대표님 의견도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제가 소부장 쪽이 더 약간 또 궁금하긴 합니다. 반도체 전문가 앞에서 반도체 얘기하니까 다음에 식사합시다에 한번 오세요. 네, 게스트로 모시고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에 대해서도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는 수출 동량을 10일마다 발표를 해줘요. 네. 그 수출 동량을 발표하는 걸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나라 수출 동량을 굉장히 유심히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그렇죠. 나라고 제일 수출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반도체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가 1등이고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잘 해놓으면 우리는 평생 이 반도체 주식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비법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거예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반도체 수출 동량 차트와 삼성전자 차트를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주황색이 삼성전자, 파란색이 바로 반도체 수출 증감률이에요. 자, 제가 여기 형광색으로 쭉 줄을 그어놨죠. 이 형광색이 뭐냐면 0%예요. 이 0 기준으로 파란색이 내려갔을 때가 반도체가 작년 동기 대비, 동월 대비 YOY 마이너스가 날 때예요. 연도가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58조 8천억 영업이익이 나죠. 네,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냈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내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주황색 보면 쭉 빠져요. 왜 빠지냐면 이때도 YOY로는 여전히 플러스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플러스 성장하고 있는데 근데 성장률이 꺾이고 있었던 거예요. 작년 동월 대비해서 30% 성장, 40% 성장하다가 40% 성장이 30%, 20%, 10%. 그럴 때도 보면 아니 그래도 10%씩 성장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주식을 못 팔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이제 꾸준히 저를 쫓아오신 분들은 제가 주식을 미분값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미분은 한 곡선의 지점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꺾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수치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수치가 꺾일 때 주식은 빠지는 거고요. 자, 이 형광색 밑으로 증감률이 마이너스 나죠. 마이너스가 날 때도 주가가 빠져요. 근데 여전히 2019년도에 보면요. 2019년 내내 2018년 대비해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1년 내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31%, 32%가 2019년 4월, 5월, 6월 계속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30%나 최근에 보면 30%, 29% 반도체 지금 마이너스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2019년도에도 마이너스 30에서 옆으로 계속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러면 무섭죠. 마이너스 30%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주가가 안 빠져요. 주가가 안 빠지고 2019년 1월 4일 날 삼성전자 주가가 38,500원이니까 찍고 올라가요. 거기서 펀드 매니저들이 아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고 막 주식 팔아요. 근데 반도체 증감률이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꺾이고 있죠. 하락폭이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이너스 30%에 보면 와 이거 괜찮나 막 엄청 무섭잖아요. 그죠? 반도체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2018년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반도체 지수가 확 올라갔었죠. 그러면 2018년 상반기까지 이익이 되게 좋았었는데 2019년, 20년 좋았다가 또 확 빠졌어요.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은 2년 주기인가? 2년 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게 옛날에 PC만 반도체 전방 수요가 되게 많았을 때는 PC의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PC, 그 다음에 모바일, 그리고 서버, 거기다가 이제는 전기차 관련해서 뭐가 많이 반도체가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굉장히 단축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은 단축되는데 진폭은 엄청나게 크죠. 너무 고맙죠. 중국이 감히 진입을 하지 못하는 이 과점화된 시장에 진폭이 커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한번 냈어요. 네. 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 96,800원에, 저는 96층 펜트하우스에서 샀어요. 뭐, 이런 분들. 지금도 많으시죠. 많으신데, 네. 제가 삼성전자 같은 거는 물타기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강력한 경쟁자가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그런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잖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AI,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반도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를 못하게 지금 막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사이클도 네. 줄어들고, 언제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적시인가는 이 반도체 수출 동량이 있어서 마이너스 30을 갔는데 여기서 옆으로 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주가가 스물스물 알아서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얘기였고, 아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그런 업종이나 종목은 여러분 지금 포트마다 다 지금 담겨 있는 그 종목들 처음에 진입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던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주연님이 또 질문하실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전에. 초보자들은 종목을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네. 너무나 많은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되고, 그래서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우량주. 그래, 이 회사는 망하진 않을 거야. 아까 말씀하신 네, 삼성전자. 뭐 이런 식의 것들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한 30시간? 제가 특강을 하면 쭉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집에 못 같은데, 네, 한 3분 정도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일단 그 주린이 분들인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기업부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들 저한테 그래요. 박전 뭐 좋은 정보 있습니까? 이런 얘기로 주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잖아요. 남이 모르는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할 때 돈을 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부자 정보를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 회사 사장님이나 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저도 알고 있는 정보면 내부자 정보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좋다고 얘기하고 누가 무슨 큰 계약건 터진다라고 그런 얘기를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네, 믿지 마시고 그런 내용이 사실이면 주가는 이미 미리 다 반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들어오면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1등 기업부터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1등 기업을 계속 매매하다 보면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 중에도 보면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고 시클리클이 있고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주식의 대표 주식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삼성전자예요. 그죠? 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집에 가면서 막 전화하면서 운전해도 저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그냥 집으로 가고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그 길을. 깜빡이 넣는 네. 것도 아무 생각 안 하고도 그냥 저절로 깜빡이 넣고 다 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면 마음이 지금처럼 불안하지가 않아요. 삼성전자를 잘 모르고 투자하셨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예요, 지금 다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기업. 해봐야 되네요. 해봐야 네. 알잖아요. 네. 상우님도 네, 이제 네. 질문하실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뭔가요? 제가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어딘지 네.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카카오뱅크에 오. 다니고 네. 우리 사주? 슬프네요. 네. 제가 이제 약간 뭐 전통 금융회사보다는 약간 핀테크 회사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한국 핀테크 회사들이 대표님의 투자 관점에서 약간 매력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회사들이 매력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매력이 없다면 어떤 점들이 조금 보완이 되거나 하면은 내가 관심이 생길 것 같아라고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핀테크 뭐 계속 테마가 한 번씩 이제 돌 때마다 공부를 해보다가 투자하기가 약간 이렇게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제 그 FIN에서 FIN이 이 파이낸셜 마켓인 거잖아요. 금융? 금융에 있어도 이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금융이니까 정부 규제를 받더라고요. 예, 그게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서영수 이사님이 그 원래 금융 섹터 담당자셨거든요. 그 지난번에도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하는 날 인터뷰를 했을 때 쫙 이렇게 이 카카오뱅크가 할 수 있는 이 확장성, 와 대단하죠. 이 확장성에 있어서 와 대단하다 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정부 규제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들으면서 그동안에 저 주식 사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다가 맞아. 정부 규제가 있지. 예,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왜 B2B 기업보다는 B2C 기업이 멀티플을 높게 받아요. 그죠? 왜 높게 받냐면 B2B 기업은 삼성전자에서 납품하는 업체한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만하고요. 우리는 B 기업 쓸게요. 뭐 이렇게 될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 B2B 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예측 가능성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향후 3년, 우리가 5년, 10년, 보통 10년의 매출과 그 잉여 현금 흐름을 땡겨서 이제 주가가 내재 가치가 평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나 아니면 그 납품하는 그 갑의 회사에서 언제 이거 주문을 끊을지 모른다. 이런 리스크가 있으면 투자를 못 해요. 그 향후 캐시플로우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치가 전망치가 다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카카오페이도 그랬었죠. 딱 정부 규제가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규제에 타이트하게 가는 정부가 있고 좀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이렇게 루스하게 해주는 정부가 있다면 그런 거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정부 규제 리스크 때문에 사실 제가 핀테크 하다가도 결국은 이제 손이 안 나가요. 계속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카뱅이나 카카오페이나 보면 엄청난 이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회사 자체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주가도 성장할 거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규제 리스크를 잘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카카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뭐 여러 의미에서. 네. 다니시는 분으로서 좀, 그러셨겠습니다, 마음이. 주가 보면서 매일매일 네. 힘들었고. 그래. 이런 얘기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또 네. 들어볼 수가 있네요. 네. 준수님, 네. 오랫동안 좀 조용히 계셔가지고 목소리 예. 좀 듣고 싶습니다. 준수님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섹터마다 네. 이렇게 종목들을 담가놓고 있다가 요즘 이렇게 집중받고 있는 그 섹터가 이렇게 나오면 가지고 있던 계속 저는 그 종목들을 한 10년 정도 추적을 계속하면서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와. 그러면서 길목에서 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우와.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입보다는 그 매도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뭐 시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이익은 실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뭐 가치 투자 그러면 이익이 나고 저 회사가 엄청난 지금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주가는 너무 또 빨리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이제 고민이 이걸 제가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계속 이득을 나고 있으니 이걸 제가 버텨야 되는가? 그게 하나가 제가 이제 고민이고 또 투자하면서 제가 가장 또 큰 고민은 마이너스 50%가 났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가치 주고 앞으로 계속 이익을 벌 수 있는 회사인데 마이너스 50%가 났는데 복구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지금 한 20%까지 주식이 반등을 한 거죠. 차트를 보면 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고민인 거지. 이때 마이너스 20%만 보고라도 팔고 다시 이렇게 또 밑에서 사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매도 시점이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크게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테슬라에 투자할까? 아니면 삼성전자에 투자할까? 어떻게 보시는지. 그 환율하고 삼성전자, 테슬라 요 세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네. 저랑 되게 친한 동생 중에 한 명이 5천억을 번 동생이세요. 예. 그 동생한테 물어봤었어요. 너는 도대체 1년에 수익을 도대체 얼마나 내냐 했더니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